손주를 안아보고 싶어요. 제발요. 62세 박영숙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나 하시는 분이 손주를 만지면 병균이 옮을 것 같은데요. 영숙의 딸 지연은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청소 아줌마가 30년간 대한민국 최대 제약회사의 연구의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 지하 1층 청소용역. 휴게실에는 새벽 5시 반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로커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근무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회색 청소복을 입고 로커 앞에 섰습니다. 62세의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초라한 청소복.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구역은 5층 2번 병동이에요. 청소조장이 구역표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화장실하고 복도 전체 부탁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걸레, 청소용 세제, 쓰레받기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1년 전 이 병원에 청소직원으로 들어온 이후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은 한 번도 없었고 맡은 구역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오전 6시 영숙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간호사들만 조용히 수뇌를 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복도 끝에서부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닦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오전 7시가 되자 병원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복도를 오가고 의료진들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영숙은 화장실 청소를 하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기는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소 아줌마일 뿐이었으니까요.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수술 스케줄, 환자 상태,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수상한 대화들. 30년간 제약회사 연구소를 이끌며 수백 명의 연구원을 관리했던 그녀였습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외과 전공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영숙의 사위, 한민우였습니다. 민우는 환자 차트를 들고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화장실 문 뒤에 서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민우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영숙을 알아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애써 모른 척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위는 장모가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 지연이 남편에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는 동료 의사들 앞에서 청소부 장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지하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이라고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영숙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딸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분이 같이 가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바쁘다고 하셔서요. 혼자 가요. 지연의 대답에 영숙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같이 갈게. 지금 어디야? 병원 앞이요. 3층 산부인과 대기실이요. 영숙은 재빨리 식사를 마치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부인과는 병원 본관 3층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임산부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딸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지연아. 영숙이 다가가자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와 불안을 영숙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영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습니다. 지연은 차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시댁에서 잘해주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지연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30년간 제약회사에서 수많은 연구원들을 관리하며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보다는 표정과 몸짓으로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지?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해. 지연아, 내가 너무 초라해서 말 못하는 거 아니지? 영숙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청소일하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 아니냐는 뜻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지연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투명한 눈물이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영숙은 청소 일과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청소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병원 뒷문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거리는 붐볐습니다. 영숙은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바이오제약 연구의사 박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 아래에는 박사 학위증과 수상 경력이 적힌 증서들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최대 제약회사의 연구의사였습니다. 30년간 신약 개발에 헌신했고 수백 명의 연구원을 이끌었습니다. 국내외 학회에서 강연을 하고
정부 자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하게 퇴직당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지연은 병원 외과 전공의 한민우와 결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고 사위의 아버지는 의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느꼈던 묘한 위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사위가 근무하는 병원에 청소직원으로 잠입했습니다. 딸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사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영숙은 점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사위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말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댁에서 가족 식사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당연히 가야지. 어머니가 갈게. 영숙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일 낮 12시까지 오시면 돼요. 지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일요일 정오, 영숙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시댁이었습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의 28층이었습니다. 영숙은 깨끗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 시댁 어른들 안에 계시지?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50인치가 넘는 대형 TV와 가죽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세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초라한 옷차림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영숙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네.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고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주방 구석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시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것을.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경멸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도왔습니다. 영숙도 따라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사모님은 그냥 거실에 계세요. 부엌에 사람 많으면 불편하거든요. 우리 지연이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영숙은 할 수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문틈 사이로 지연이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무거운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지시만 할 뿐 직접 돕지는 않았습니다. 칼질 좀 조심히 해. 손가락 다치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연의 작은 목소리. 영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저렇게 부리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딸만 더 힘들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1시간 후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우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위는 영숙을 보고도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식사합시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요즘 병원 일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영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아버지가 계속 물었습니다. 마치 영숙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청소 일을 합니다. 환경미화원이죠. 아, 시아버지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지연이가 고생이 많겠네요. 친정 형편이 이러니. 영숙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청소도 떳떳한 직업입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료계 명문가인데 좀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릇 좀 조심히 들어. 깨지면 값 비싼 거야.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그릇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네.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아.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영숙은 시댁을 나섰습니다. 지연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힘들면 언제든 어머니한테 와. 알았지? 영숙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을 저런 집안으로 보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사위 한민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외과 전공의 3년 차. 하지만 영숙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의료계 커뮤니티를 뒤지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밤 11시 옛 동료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영숙 선배님, 그 병원은 요즘 의료사고 은폐 소문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영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야간 청소를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조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숙 씨, 야간까지 하시게요?
몸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돈도 더 벌 수 있고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위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야간 당직 의료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청소도구를 들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외과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며 천천히 의사 당직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직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간 연구실을 이끌었지만 이런 몰래 조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 수술 기록, 진료 기록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쪽에서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술 합병증 비공식 보고서였습니다. 환자 이름은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었고 수술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10월 15일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수술 중 과다 출혈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정식으로 병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란에는 한민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의료사고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청소도구를 집어들고 복도를 닦는 척했습니다. 민우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당직실로 들어가려다가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장모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야간 청소 돕고 있어요. 영숙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민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직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오전 8시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돌아온 영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어머니, 저 오늘 병원 오기로 했어요. 검진 있어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어머니가 같이 있어줄게. 오후 2시 영숙은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영숙이 다그쳤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남편이 요즘 계속 늦게 들어와요. 밤 12시, 새벽 1시예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자주 해요. 누군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던데?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5천만 원, 1억 이런 얘기들.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남편이 이상한 돈을 받거나 한 적 없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시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큰 봉투를 남편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숙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뭐예요, 어머니?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의료사고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어.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조사해봤어. 한 달 전에 수술 사고가 있었는데 은폐된 것 같아. 그리고 남편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어. 지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울지 마. 아직 확실하지 않아. 어머니가 더 조사해 볼게. 영숙이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임신까지 했는데.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있잖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민우 의사와 그의 아버지 한정수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의료사고 은폐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밤 10시 답장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가 보낸 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의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사고 합의금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과 유가족 사이에서 합의를 주선하고 그 과정에서 커미션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시아버지는 그것을 은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숙은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영숙은 옛 동료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사람은 대학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일하는 김 교수였습니다. 30년 전 영숙과 함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했던 동료였습니다. 영숙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김 교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선배님께서 연락하시면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전화로 말씀하신 의료사고 건은 어떻게 아셨어요?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연루되어 있고 딸이 임신 중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 병원은 최근 몇 년간 의료사고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김 교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규모 병원이라면 연간 최소 10여 건의 의료사고가 보고돼야 정상인데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 은폐하고 있다는 거네요. 영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보니 한정수라는 사람이 여러 병원의 의료사고 합의를 중개하고 있더군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컨설팅이지만 실제로는 유가족을 회유하고 입을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영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게 제 사위의 아버지입니다. 김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은 물론 증거인멸, 사기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찍은 서류만으로는 부족해요. 선배님, 위험합니다. 이런 일은 경찰이나 검찰에 맡기세요. 김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딸이 아직 저 집안에 있어요.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딸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확실한 증거를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끝낼 겁니다.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날 밤 영숙은 집에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는 장면이나 대화 녹음이 필요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지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있대요. 저도 참석하래요. 무슨 회의인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대요. 지연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아, 녹음기 있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휴대폰 녹음 기능이요. 그걸 켜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지연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도 일찍 퇴근해서 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 시아버지가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내가 병원에서 실수한 거 알지? 네. 아버지.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 처리했다. 유가족한테 5천만 원 주고 합의했어. 이제 문제 없어. 시아버지의 말에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건으로 우리가 꽤 큰 리스크를 감수했어. 병원 이사진한테도 입막음 비용 줘야 했고. 그래서 말인데. 시아버지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내 친정에서 돈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청소 일하셔서 여유가 없으세요. 청소?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우가 고생하는 거지. 형편도 안 되는 집딸을 데려와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시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차피 기대 안 했어. 그냥 내가 조용히 있어줘. 병원 일에 대해서는 절대 밖에 얘기하지 마. 내 어머니한테도.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그 청소하는 엄마한테는 더더욱 말하지 마. 무식한 사람들은 일을 크게 만들거든. 시아버지가 경고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연은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다 녹음했어요. 잘했어. 지연아. 어디야? 지금 갈게. 영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숙은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의료사고를 은폐하고 돈으로 합의했다는 내용. 그리고 병원 이사진에게도 돈을 줬다는 내용.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지연아, 넌 정말 용감해.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끝낼 거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숙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시댁에 가자. 어머니가 함께 갈게. 네. 어머니, 갑자기요?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후 3시, 영숙과 지연은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였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죠? 지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를 믿어. 영숙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은 무슨 일로?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영숙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과 지연이 들어오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돈 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시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영숙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민우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 좀 보십시오. 영숙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수술 합병증 보고서 사본이었습니다. 한민우 의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병원 당직실에서 가져왔습니다.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월 15일 환자 김영철 씨가 담낭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이건 뭡니까? 영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가족과의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시죠.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가족회의 때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 내가 병원에서 실수한 거 알지? 그거는 내가 잘 처리했다. 유가족한테 5천만 원 주고 합의했어.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영숙이 똑바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당신네 병원에서 청소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고작 청소부 주제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청소부요? 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본래 정체를 아십니까? 영숙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바이오제약 전 연구의사 박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대한민국 최대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이끈 사람입니다. 의학 박사 출신이고요. 시댁 식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의료계에서 제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의료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검찰까지. 제가 이 증거를 들고 고발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사돈 어른. 오해입니다.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오해요?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의료사고 은폐, 증거인멸, 사기. 이 정도면 실형받기 충분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은 이미 졌습니다.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학대할 때, 저를 무시할 때, 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영숙은 지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연아, 짐 챙겨. 오늘부터 친정에서 지내는 거다. 장모님, 제발. 민우가 일어나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은폐하는 사람이 무슨 의사입니까? 저는 아버지가 시켜서. 민우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더 나쁜 거죠. 자기 잘못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영숙과 지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뒤따라오며 애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영숙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못하시겠어요? 그럼 됐습니다.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영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1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도 함께 왔습니다. 딸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의료범죄 전담 검사실로 안내됐습니다. 담당 검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수진 검사였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이시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 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검사님께서 저를 아십니까? 영숙이 의아해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약업계에서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신약 개발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신 분 아닙니까? 최 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의료사고 은폐 사건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영숙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영숙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수술 합병증 보고서, 합의서 사본, 녹음 파일, 그리고 한정수의 의료사고 중개업 관련 자료들. 최 검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입니다. 최 검사가 감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이 모든 걸 혼자 수집하셨단 말입니까? 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영숙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3시 검찰 수사팀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외과 과장실과 원장실을 조사했습니다. 당직실도 뒤집었습니다. 컴퓨터와 서류들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민우는 병원 복도에서 수갑을 찬 채 연행됐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정수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의료 컨설팅 회사라는 간판 뒤에 숨겨진 불법 중개업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합의금 수수 내역, 병원 이사진과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비자금 계좌까지. 저녁 뉴스에는 대형 병원 의료사고 은폐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한 제약회사 출신 전문가가 1년간 잠복 조사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업계에서는 모두 알아봤습니다. 화요일 오후 영숙은 지연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니 이혼은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새 출발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잘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습니다. 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았고 외과 과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병원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요일 오전 영숙은 병원 인사과를 찾았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사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분이셨군요. 인사과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병원에 계셨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청소 직원으로 계셨지만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 일도 떳떳한 일입니다.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마지막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걸었던 그 복도였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청소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영숙을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영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요일 검찰은 한민우와 한정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였습니다. 병원 이사진 3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 1년간 청소부로 위장해 증거를 모았다는 스토리는 전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영숙의 용기와 모성애가 화제가 됐습니다. 주말 영숙은 지연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 같았죠?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사랑했을 뿐이야. 영숙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현명해질 때야. 네. 어머니, 저 이제 강해질 거예요. 지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강해지자. 영숙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였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한민우와 한정수가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진 3명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법정 경위의 외침에 방청석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한민우, 한정수, 그리고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사기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한민우는 의사로서 의료사고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습니다. 피고인 한정수는 의료사고 중개업을 하며 유가족을 회유하고 불법 합의금을 수수했습니다. 최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한민우는 젊은 의사로서 잘못된 길로 빠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은 계속됐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검사 측 증인으로 박영숙이 호명됐습니다. 영숙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최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한민우와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은 제 전 사위입니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증인께서 1년간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딸이 임신한 상태에서 시댁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네. 저는 30년간 제약회사에서 연구의사로 일했습니다. 의료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근무하는 병원에 청소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증인께서 발견하신 증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야간 청소 중 당직실에서 수술 합병증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환자 사망 사고였지만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한정수가 유가족과 불법 합의하는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증인, 무단으로 당직실에 들어가 서류를 촬영한 것은 불법 아닙니까? 저는 청소직원으로서 당직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 중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알리는 것이 불법입니까?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차례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유가족, 병원 직원, 의료윤리 전문가들, 모든 증언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영숙은 복도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지연이 영숙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끝났어. 영숙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과 지연도 방청석 앞줄에 앉았습니다. 지연의 배는 이제 만삭에 가까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한민우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한정수를 징역 5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유.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민우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의료사고를 은폐했습니다. 이는 의료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한정수는 의료사고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유가족의 고통을 이용한 비인간적 행위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유가족과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민우와 한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딸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은 지연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고 2주일 후 지연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어머니, 배가 아파요. 지연이 신음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지연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3.2kg의 예쁜 아기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닦던 날들, 사위를 감시하며 증거를 모으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한 법정에서의 순간들. 회복실에서 지연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정이라고 지을래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 정, 의로울 의.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우리 정의가 바르게 자랄 거야. 한 달 후 이혼 소송도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연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민우는 감옥에 있었고 항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현 씨, 새 출발 응원합니다. 담당 판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지연은 영숙을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자유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자. 영숙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숙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 의료윤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유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영숙의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강의 날 영숙은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영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음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의료인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환자, 보호자, 청소직원, 간병인. 그들 모두를 존중하십시오. 그들 모두가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또한 보건복지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영숙은 지연과 정희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생후 3달이 됐습니다. 유모차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 좀 하려고 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육아 용품 쇼핑몰을 해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야. 영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해 봐줄게.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넌 내 딸이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봄 햇살을 쬐었습니다. 정희가 잠에서 깨어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영숙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희야, 할머니야. 영숙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정의롭게 자랄 거야. 할머니처럼 강하고 바르게.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영숙의 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강의료와 자물료로 번 돈으로 작지만 따뜻한 투룸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정희의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지연이 노트북을 열어 쇼핑몰 작업을 했습니다. 영숙은 정희를 안고 장난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첫 주문 들어왔어요. 지연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우리 딸 대단한데. 영숙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를 재우고 지연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초라한 청소복을 입고 병원 복도를 닦던 자신의 모습. 사위에게 무시당하고 시댁에서 냉대받던 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숙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의료윤리 강사로, 정책자문위원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과 손녀와 함께하는 할머니로.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진정한 힘은 지위나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용기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박영숙은 청소부로 위장했지만 그녀의 가치는 결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빛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